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텐서가 이게 중간에 숫자 덩어리들이 나오는데 그 애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저만의 독창적인 해석이다 그런 건 당연히 전혀 아니고요. 그 주류적인 해석을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류적인 해석이 이게 당연히 맞고요. 뭐 대부분 다 이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험 결과들이 일관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들을 뭐 표현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취향에 맞도록 표현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세돌 나오고 알파고 하고 그때인데요. 이제 일본도 이제 바둑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중계를 본 거고, 여기서 뭐 마코토 이 사람이 그냥 엔지니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시골에서 오이 농사를 지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부모님이 오이 농사 지으시는데 밤에 오이 분류하신다고 엄청난 시간을 쓰시는 거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8시간을 오이 분류하는데 쓰시는데, 오이를 무슨 종에 따라 분류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여기 보면 어떤 퀄리티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아르바이트생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게 전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잠깐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오이 농사를 짓는 이 사람조차도 이 분류법을 배우는데 이제서야 이제 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때 마침 이제 알파고 나오고 딥러닝 나오고 그러면서, 그러면 뭐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아마 엔지니어였던 것 같아요. 구글 텐서플로우 홈페이지에 가서 이 르넷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코드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이제 자기 상황에 맞도록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컨베이어 벨트에 오이가 지나가게 되면 그걸 갖고서 사진을 찍어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보내서 오이 퀄리티를 구별하는, 9종류를 구별하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어요. 뭐 동영상 끊기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분이 다운받았던 코드가 엠니스트에 이제 르넷을 적용한 코드인데, 엠니스트는 데이터셋 이름이고요. 르넷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죠.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저렇게 보인 것처럼 0부터 9까지가 이제 손으로 적용된 게 6만 장 있는 거고요. 이게 해야 될 일은 뭐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28 곱하기 28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게 0부터 9까지인지 뭔지로 구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요, 보시면 컨볼루션, 서브 샘플링이 이제 맥스 풀링에 대응되는 건, 이건 이제 초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서 지금이랑 좀 달라요. 좀 다르긴 한데 기본 아이디어는 이건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딱 필요 없는 것들, 저기서 보면 뭐 가우시안 커넥션 뭐 등등 나오는데, 이제 저땐 계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수렴시키기 위해서 조금 지금 관점에서 조금 잡다한 것들 넣은 거죠. 잡다한 거 다 빼고 정말 포인트만 남겨놓은 게
이 현재적인 이거인데요. 보시면 컨볼루션 28 곱하기 28 이미지가 들어오면 5 곱하기 1 그레이니까요. 필터를 32개 써가지고 피처 맵을 만드는데 28 곱하기 28이 28 곱하기 28로 나오는 거로 봐서 필터 옵션을 세임으로 준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맥스 풀링해서 그렇게 되면 28 곱하기 28이 14 곱하기 14가 되죠. 그걸 갖고서 또 5 곱하기 5 필터를 적용해서 이거를 64 채널로 만들고 거기에 또 맥스 풀링하고 걔들을 플래트닝 해가지고 프리커넥트에 넣어서 출력을 뽑는다. 이게 이제 현대적인 관점의 르넷이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를 한번 뭐 복습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파라미터 개수를 자, 맨 처음에는 5 곱하기 5죠. 5 곱하기 5고 지금 32 채널이죠. 그럼 얘가 800이 맞나요? 800.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뒤에 여기 같은 경우는 320 뭐 이런 건데요. 64 곱하기 77 곱하기 1024 이런 게 여기 302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셀프 테스트로 내가 이거를 잘 이해했는지 보시는데 도움이 되죠. 아무튼 그래서 구성을 했고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빌딩 브락을 보면 컨볼루션이 있죠. 필터를 얹어서 엘리먼트 와이즈를 곱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채널 와이즈로 하게 되니까 올라가서 채널 수와 맞춰서 곱해져서 요 27개의 곱하기와 덧셈이 발생해서 요게 계산이 하나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맥스 풀링은 2 곱하기 2 스트라이드 2 맥스 풀링은 여기 2 곱하기 2고 스트라이드는 한 번에 몇 칸씩 이동하냐는 거죠. 스트라이드 2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6, 8, 3, 4가 나오는 거죠. 스트라이드 뭐 맥스 풀링 개념은 세그멘테이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적 단순한 오퍼레이션들이죠. 자, 컨볼루션,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프리커넥티드, 프리커넥티드.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스페셜 디멘전이 맥스 풀링 하게 되면 64, 14, 14가 64, 7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셜 디멘전이 위스 하이트가 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텐서플로우 1.번대의 코드라서 지금은 코드 훨씬 더 짧게 쓸 수 있고 더 간소화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쓰는 건 아니더라도 읽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자, 보면 conv 2D라는 함수가 있죠. 컨볼루션 하는 거 x가 들어오면 w로 컨볼루션 하는 거고 페이딩 방법이 same으로 뜨는 거죠. same으로 돼 있죠. 이 말은 입출력을 똑같게 하겠다는 거죠. 만약 밸리드 하게 되면 뒤 옆에가 좀 잘리겠죠. 맥스 풀링인 거고 커널 사이즈는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스트라이드는 이 스트라이드가 발걸음인 거죠. 그리고 커널이 한 번에 몇 칸씩 이동하는지 한 번에 2칸씩 이동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입출력에 대해서 플레이스 홀드를 잡고 플레이스 홀드는 빈 공간 같은 거죠. 이 코드를 다 쓰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제 플레이스 홀더라는 건 이제 내가 x를 넣을 공간, y는 정답을 넣을 공간인데요. 784가 28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입력 이미지를 넣을 공간인 거고 y는 정답을 넣을 건데 왜 10개냐 하면 클래스가 10개니까요. 원활 인코딩이라고 하죠. 3이라는 거를 3이라고 쓰지 않고 00010000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필터가 5, 1, 32. 이건 보면 입력이 5 곱하기 5 곱하기 1이고 이게 32종의 필터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바이어스 32.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오면 얘를 리쉐입을 해서 784로 들어오는데 얘를 28, 28, 1. 그러니까 이미지 형태로 바꿔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컴브 2D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렐루하고 맥스 풀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해서 뭐 컴브 바이어스 더하고 렐루 맥스 풀링 그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위에서 파라미터를 준비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딥러닝 관련돼서 라이브러리가 참 많은데 요즘 파이토치 많이 쓰죠. 이 파라미터들을 그냥 알아서 챙겨주는 데가 있고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들을 명시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파라미터 알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컴보 레이어인데 뭐 채널 몇 채널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파라미터 알아서 내부적으로 잡아주는 게 편하겠죠. 네, 이거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코드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로 레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얘를 플랫 하는 거죠. 플래트닝이라는 건 얘를 일렬로 쫙 나오는 거죠. 맨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은 크기를 미리 정해놓지 않겠다는 건데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서 크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죠 맨 앞에 거니까요. 뭐 드랍아웃 이거 순서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넘어간다는 거는 없어도 동작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세에 아주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 넘어가기도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없어도 동작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뭐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더해서 소프트 맥스를 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하고 옵티마이저, 아담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도 뭐 4-5개 있는데요. 뭐 아담 정도는 무난한 선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숫자를 보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요. 이걸 애큐러시로 표현해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터레이션이 돌면 2만 회가 돌면서 뭐 이제 트레이닝하고 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각각에서 보면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왼쪽 윗부분을 본다면 변수 선언 그다음에 그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을지 계산 써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도 변수 선언 써주. 그러니까 뭐 언어마다 좀씩 다르고 뭐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내가 변수를 선언해주고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 적어주는 거죠. 그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컴브렐로 컴브렐로 풀링 컴브렐로 풀링 풀리 커넥티드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해보겠지만 정확도가 99.2% 정도 나옵니다. 99.2%란 얘기는 10,000개 하면 80개 정도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트레이닝 시켜서 80개 정도 틀렸는데 82개 틀렸는데 그걸 다 표시해 준 거고요.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처 맵들을 한번 그러니까 중간에 나온 거 이미지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해보면 뭐 맨 입쪽은 잘 보이게 됐고 피처 맵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 보면 자 맥스 플링 하게 되면 렐루하고 맥스 플링 하게 되면 여기서 이미지가 이제 리사이트 된 느낌인 거죠. 대강 얘기하면 이거를 좀 축소시켜서 보겠다라는 거죠. 거기 중요한 정보들이 뭐 다 들어있을 것이다. 축소시켜도 뭐 그런 거고요. 근데 봐도 뭐 좀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오죠. 이게 뭐지?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필터들을 갖고 다 봐도 지금 5 곱하기 5가 32개 있는 거죠. 봐도 별 느낌이 없어요. 뭐 뭐 이게 뭐 왜 숫자를 잘 구별하지? 그래서 몇 개를 뭐 찍어가지고 필터를 찍어가지고 보면 이제 요 필터 같은 경우는 리니어 필터인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많이 다르니까 세로 방향 H를 좀 찾는갑다.
이건 위랑 아래랑 다르니까 뭐 호라이전털 방향 엣지를 좀 찾는 값다. 딱 이 정도 수준이지. 뭐 그다지 뭐 방법이 없네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고성능인데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온 거죠. 뭐 알렉스네, 구글네, VG.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은 좋은데 나는 어떻게 왜 동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막 나온 거죠. 뭐 알렉스넷도 나왔고 이것도 보여드렸고 알렉스넷 갖고서 사람 좀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맨 밑에 있는 필터들만 이제 봤더니 이제 총 여기 보시면 11 곱하기 11 3채널짜리가 96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6개의 필터들을 한번 표현한 거죠. 그래서 뭐 엣지나 이런 걸 찾는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뒤에부터는 이제 깜깜무소식인 거죠. 보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엣지 필터가 되는 거고, 요거는 블랍 찾는 거, 이거 같은 고주파 디텍션 필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갖고서 뭐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좀 이거 어떻게 뭐 좀 이해할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이제 생각은 그거예요. 성능 엄청 좋은 거 인정.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가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분석할 방법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한 거죠. 특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는 게 이게 구글 포토에서 나왔던 거죠. 이렇게 사진들을 막 알라서 뭐 삼성 폰에도 다 있죠. 해보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데 저 흑인분을 이제 고릴라라고 분류를 한 거죠. 뭐 웃고 넘어가려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저걸 뭐 인종차별이다라고 하면서 골치 아프게 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방법 한 가지가 뭐 저런 사진을 많이 넣어서 클래스를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고릴라 사진도 넣고 사람 사진도 많이 넣어서 흑인분들 그래서 저걸 제대로 분류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 확률적인 거죠. 혹은 고릴라 클래스를 아예 없애는 방법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거나 뭐 좀 진행을 하려면 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비주얼라이즈하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려는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 맨 위에 있는 게 2014년에 나온 저게 이제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러니까 아니 수준 있다기보다는 최초의 굉장히 세미널 워크긴 한데요. 그 뒤에 나온 방법들도 같은 결론을 얘기를 해줘요. 같은 결론을. 그리고 그 결론은 굉장히 일관적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뭐 마지막에 있는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하냐 하면 우리의 뇌가 어떤 부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의 뇌가 어떤 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예전에는 이렇게 뭐 전쟁이나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했던 방법은 거기를 다쳤더니 뭘 못하더라 이런 거였죠. 전쟁터에서 뇌 이쪽을 다쳤던 이 사람은 뭐 딴 건 다 멀쩡한데 말을 못하더라. 그럼 거기가 뭐 말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겠구나 그런 거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MRI 이런 이제 기계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누워 있는 거고 이 사람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하게 시켰을 때 이쪽 부분이 활성화되면 여기는 말과 관련된 거구나. 이쪽 핑거 탭을 했더니 저쪽이 활성화되면 여기 핑거 탭과 관련된 거. 리스닝, 뭐 스피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래서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가지고
이게 판단을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이 뉴런이 혹은 이 뉴럴 네트워크 이 텐서가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 그 위치에 있는 그 값을 크게 만들어주는 입력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막 입력을 바꿔가면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주는 걸 찾아서 아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랬을 때 그 값을 들여다보면 그 입력을 들여다보면 아 저 뉴런은 저걸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모티베이션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단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구글렛 기준을 했는데 구글렛에 이제 상위 레이어 중에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채널 하나를 딱 잡아서 거기에 나온 값의 평균 값이 커지도록 입력을 찾는 거죠. 입력을 막 바꿔가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입력을 합성하는 거죠. 입력이 최대가 되도록 뭔가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뭐 수식으로 쓰면 이런 건데 한마디로 뭐 의미상으로 하자면 이건 거죠. 입력이 어떤 입력을 찾는데 여기에 있는 요 채널의 값이 커지도록 입력을 찾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면 뭐 이게 GIF라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뭐 여러분한테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같은 게 나옵니다. 저는 뭐 맨날 봐서 이제 뭔지 아는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이게 뭐야 뭐 뭔지 모르겠네 이게 정상일 수 있죠. 하여튼 뭐 나오는구나 뭐 오케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특정 레이어의 같은 채널 레이어의 같은 레이어의 같은 채널의 특정 값이 커지도록 찾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뭔가가 나타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파악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게 리셉티브 필드란 개념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RM 레이어에는 좀 제한된 영역만 보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어떻게 보면 인사이드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뭐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뭐 우리가 꼭 설계까지는 뭐 설계는 뭐 대단히 너무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이제 남들이 설계한 것들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약간 비틀어야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밑에가 입력이라고 하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중간에 만들어진 텐서라고 그러면 요 부분은 요만큼만 보는 거죠. 위에 부분도 요만큼만 보는 거고 위에 부분도 요만큼만 보는 거고. 근데 위에 부분은 요만큼만 보지만 요 부분이 이제 뻗어 나가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넓은 영역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맨 밑에 있는 사람은 3명한테 보고받고 그 위에 사람도 3명한테 보고받고 그 사람 3명한테 보고받지만 결국 맨 위에 있는 사람은 그 3명, 3명, 3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기하급수적이진 않겠지만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뭐 제곱이 비례한다든지. 따라서 상위 레이어에 올수록 더 넓은 영역을 보는 거죠. 리셉티브 필드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애들은 넓은 영역을 보는 거고 리셉티브 필드가 커지는 거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뭐가 변하지 않냐 하면 중심은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보는 거는 입력의 큰 부분인 건 맞지만 중심은 여전히 거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보는 거는 그걸 밑으로 수직으로 쭉 내렸을 때 그 위치에 있는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거죠. 요 점은 입력에 대응되는 그 위치에
요 주변에 무언가가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나온 텐서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대강 위치는 대강 맞는 거죠. 아, 요 위치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고, 요게 커진다는 거는 요 빨간색 점에 있는 값이 커진다라는 거는 입력 텐서의 이쪽에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터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요 위쪽은 상위 아래쪽, 그러니까 입력에 가까운 거, 요건 입력에 좀 먼 거, 이건 입력이 많이 먼 건데요. 그러니까 출력에 가까운 거죠. 보시면 훨씬 커지죠. 이게 리셉티브 필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입력의 더 넓은 영역을 보는 거고, 위치는 중심점은 그대로인 거죠. 중심점은 그대로인 거고. 그래서 이 중간에 나온 텐서들의 의미는 x, y는 여기에 뭐가 있다. 요 그림의 왼쪽 위에 뭐가 있다. 그러면 입력 이미지 왼쪽 위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은 큰 게 뭐가 있다. 아래쪽 레이어에서는 작은 게 뭔가 있다. 그런 정도 차이가 인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레이어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뭐 해보면 이런 패턴이 나온 거죠. 아, 저 레이어에 있는 어떤 채널은 이런 패턴에 자극이 되는구나.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점점 뭔가 패턴이 큼지막해지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 게 맞죠? 좀 저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맨 밑에 거는 그냥 아이고. 맨 밑에 거는 그냥 자잘자잘한 게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것들이 걔를 자극하는 건데 이게 상위 레이어로 나갈수록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자,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뭐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 있는데 뭐 이게 뭔지 내가 세상에 있을 법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저렇게 판단이 어려울까? 이게 인간이 어떤 물체를 인식하고 그러는데 저주파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저주파가 중요한 정보의 소스인데 지금 너무 저주파가 적고 고주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때 저주파 좀 잘라내고 그 저주파 좀 잘라내고 고주파를 좀 저주파는 좀 강화하고 저주파가 너무 부족하니까 저주파는 좀 강화하고 고주파는 좀 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달성하는 방법이요. 뭐 이제 DSP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 뭐 영상 신호 처리를 이제 한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밴드별로 나누는 거죠. 저주파 나누고 고주파 나눠서 저주파끼리 고주파끼리 처리하는 건데요. 요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로 푸는데 이제 그레디언트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주파수를 분해하는 거죠. 로우 프리퀀시와 하이 프리퀀시로 분해를 하는 거고 로우 프리퀀시는 좀 키워주는 거고 하이 프리퀀시는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합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1차원적인 예를 든 거고요. 2차원에서는 이게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기법이라는 거죠.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기법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컨셉추얼리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을 했더니 이게 나오는 거죠. 뭐 벽지에 있는 꽃무늬 딱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뉴럴 네트워크의 이미지 넷을 잘 구별하도록 트레이닝이 완료된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는 얘기는 뭐 사람이 있다는 얘기 같은 거죠. 그 사람의 이 뇌의 이 부분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 이 부분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입력을 찾았더니 이게 나온 거죠. 중간 부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가 트레이닝이 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래층에서는 어떤 로레벨 피처들을 찾고 중간에서는 뭘 찾고 그 위에서 뭘 찾고 이걸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을 이용해서 아래쪽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맨 밑에 그 다음 점점 커지고 패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건 뭐 곰들이 노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죠. 꼭 우리가 뭐 이건 동물 딱 있는 거 보이고 이것도 뭐 동물들 있는 것 같고 피부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이름을 뭐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할 수 있건 그게 어렵건 간에 뭐냐 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의 각 레이어별로 각 채널별로 뉴런들은 업무 분담을 하는 거죠. 너는 뭐 동그라미 찾아라, 난 세모 찾을게. 너는 코 찾아라, 난 주먹 찾을게. 그거를 갖고서 조합해 가면서 올라가면 너는 코가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선이 있고 뭐가 있으면 얼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두 개의 합이 커지도록 하면 저런 그림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건 뭐 제가 실제로 로스 펑션을 줘서 만든 건데요. 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잘 그린다는 평을 받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합성한 결과인 거죠. 집들 같은 것도 있고요. 오른쪽 위 같은 경우는 진짜 꽃이 펴 있는 그런 어떤 집들 같은 느낌이라서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상위 FC 레이어는 그냥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분류를 하는구나. 근데 그 아래 레이어, 컨부 레이어 부분, 컨볼루션 렐로 맥스플린. 그게 뭐냐 하면 이 텐서들을 계속 고도화해주고 가는 과정인 거죠. 텐서들은 뭐냐면 3차원인데 x, y, 피처 채널 축이 있는데 x, y 축은 입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고 이 피처 타입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아래쪽 레이어에서는 자잘한 피처들을 갖고서 찾는 거고 위쪽 레이어로 가면 점점 큰 걸 찾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뭐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결론은 똑같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서는 저렇게 기하학적인 뭐 엣지가 있다 없다. 중간에서는 저거 몇 개 합쳐서 뭐 저런 패턴들. 그다음에 더 상위에서는 저것들 합쳐서 더 복잡한. 그러니까 저게 의미하는 거는 어떤 뉴런들은 저렇게 생긴 것들을 에만 반응을 하는 거죠. A 뉴런은 이렇게 생긴 거, B 뉴런 이렇게 생긴 거, C 뉴런 이렇게 생긴 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 놓은 그림인 거죠. 아래쪽 뉴런은 저런 일을 하고 그 다음 뉴런은 뭐 엣지를 찾고 그 다음 위에 뉴런은 코너를 찾고 그 다음은 뭘 하고 그래서 거기 엣지가 있고 코너가 여기에 있고 뭐 이러면 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이 중간에 이렇게 형성하다라고 개입을 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개입한 거는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저런 출력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 사람 사진이다. 얘는 동물 사진. 이 얘기만 해줬는데 저게 학습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장류의 뇌 그거랑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게 영장류에서 보면 뇌가 이게 하이어르키를 갖고 프로세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눈의 망막이 맥히면 30, 50 미리세컨드 딜레이를 갖고서 뭐가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V1 코텍스에서
뭐 엣지나 코너들 찾고 뭐 V2에서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이 우리가 어떤 뇌가 어떻게 되는 거에 힌트를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국 뇌도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아닌가. 뭐 제가 아시는 분은 이 딥러닝 트레이닝하는 방법으로 그 교육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뭐 딥러닝은 이제 뭐 네트워크를 많이 쌓은 거고, 그다음에 로우 인풋이 들어가서 로우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로우 인풋이 들어가서 발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을 좀 적게 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 뉴런들이 정보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갖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보면 똑같은 그런 그림이 있고요. 이게 딥러닝의 어떤 놀라운 성능의 힌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파악하시기에는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꼭 이미지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뭐 다른 딥러닝이 적용되는 거라. 결국은 이 딥러닝이 잘 동작하는 이유가 이 피처 러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람 일일이 뭐 표현하기 어려운 이것들을 자기가 내부적으로 잘 구성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 그리고 그 구성하는 거는 많은 데이터로부터 발생한다. 이게 뭐 중론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CNN에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나올 세그멘테이션을 하려고 할 때 왜 이런 구조를 취하는지, 뭐 어트로스 컨볼루션을 왜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계단이 이런 피처 맵인 거죠. 이 피처 맵에 대한 이 개념이 약하면 피처 맵에 대한 개념이 약하면 그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냥 동기 같은 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이제 똑같은 내용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표현 방식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 딥드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입력이 딱 주어져 있을 때 제가 뉴럴 네트워크에 어떤 레이어를 딱 잡아서, 채널을 잡아도 되고요. 채널을 딱 잡아서 거기에 나온 값의 제곱의 합이 커지도록 입력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 값의 제곱의 합이 커지도록 입력을 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면요. 입력이 있고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텐서들. 근데 지금 이 입력이 있는데 이 입력에 넣었을 때 요거의 제곱의 합이 커지도록, 이게 커지도록 입력을 조정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입력인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그게 조정된 결과인데요. 자, 제곱의 합이 커지도록 한다는 얘기는 제곱의 합이 커지려면 숫자가 커져야 되겠죠. 근데 자, 3이라는 게 있을 때 111로 나눠서 제곱의 합을 하면 9인데 300 하면 111의 제곱의 합은 3인데 300으로 하면 제곱의 합은 9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제곱의 합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좀 한쪽에 몰아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의 제곱의 합이 커지도록, 근데 저게 어떤 채널이냐면 개라는 동물을 반응한 채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제곱의 합이 커지려면 입력 이미지에 개라는 느낌이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골고루 개라는 느낌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를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개처럼 만드는 게 골고루 나눠가는 것보다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갖고서 그냥 원래 이미지넷에서 구별을 하도록
트레이닝된 뉴럴 네트워크에서 채널 하나 찍어서 제곱의 합을 구해서 그거를 최대가 되도록 입력을 조정한 거죠.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랫 레이어부터 차례대로 해서 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아래쪽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기하학적 패턴이 나오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뭐 동물들이 튀어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런들이 아래쪽엔 기하학적인 패턴, 상위에서는 시멘틱한 것들이 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종류의 실험으로 보이는 거죠. 간접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필 왜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나오냐? 그거는 이제 이미지넷에 상관이 있는 건데요. 이미지넷이 동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물들을 구별하는 내용을 뉴럴 네트워크 많이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뭐 이미지넷이 아니라 뭐 푸드 101 해가지고 뭐 음식들 사진들 막 모아가지고 구별하는 태스크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음식들이 막 튀어나올 가능성들이 있죠. 근데 이제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미지넷에 동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생각은 뭐 남들도 해가지고 이제 본 건데 이거는 이제 더 많은 종류들에 대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막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한 거라서요. 좀 더 길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이것도 후반부로 갈수록 동물들이 튀어나옵니다. 진짜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관되게 알 수 있는 거는 아래쪽은 굉장히 기하학적인 패턴, 위로 갈수록 시멘틱, 특히 동물들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오른쪽 아래 보면 그렇죠. 중간에서는 뭐 그거의 어떤 중간적인 것들이 나온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이해하신 게 그 전체적인 어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응용의 큰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몇 가지는 뭐 이제 그 따라오는 개념들에서 한번 보시면요. 뭐 디컨볼루션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결론을 도달한 다른 방법들인 거죠.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디컨볼루션이라는 건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보시면 컨볼루션을 해서 피처 맵을 얻고 렐루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맥스 풀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인지 이 값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다면 이거를 인버스 하면 되는 거죠. 인버스. 역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 과정을 설계해서 이 과정을 역으로 해서 그게 뭔지 파악하겠다. 컨볼루션 과정을 거꾸로 돌아가서 하겠다. 이 디컨볼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디컨볼루션 했더니 뭐 이런 개가 나오고 아래쪽 했더니 이런 게 나오고 아래쪽 했더니 이런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디컨볼루션 관점으로도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맞는 거죠. 이렇게 해도 나오고 저렇게 해도 나오고 맞는 거죠.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논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어,
아래쪽 레이어는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단순한 것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레이어 1, 2는 그거보다 좀 복잡하지만 여전히 좀 프리미티브한 거.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점점 복잡한 것들. 오. 그러니까 이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그건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채널들은 어떤 피처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상위 레이어가로 갈수록 복잡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저 오른쪽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게 왜 사람 얼굴과 타이어를 자꾸 개와 이걸 자꾸 헷갈리느냐? 근데 이제 이 얘는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요런 패턴들에 반응하는 거고 요 패턴이 사람 얼굴과 타이어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텐서 요 피처 맵의 그런 의미를 안다면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텐서인 거죠. 요게 X, Y고 이제 G축이 이제 채널 종류라고 그러면 8채널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는 의미는 이 위치에 뭐가 있다. 저 위치에 뭐가 있다.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채널이 막 무진장 막 늘어나요. 그럼 좀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위치에 뭐가 있는지 그 위치에 있는지 쫙 세로 방향으로 봐가지고 그거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굉장히 쓸모가 있는 오퍼레이션입니다. 뭐 채널 수를 줄이는데 어떤 정보를 압축하는데 굉장히 쓸모가 있는 오퍼레이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건데요. 내가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인 시켰는데 잘 나와요 결과가. 근데 뭐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파악을 못했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게 이제 사진에서 탱크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 탱크를 그 사진 속에서 찾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을. 탱크가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카모플라지 뭐 이렇게 은닉을 했는데도 막 다 찾고 해서 뭐 엄청나게 대단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그 탱크 사진을 오전에만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가 배운 거는 탱크가 있다는 걸 배운 게 아니라 사진을 찍은 시점이 오전이냐 오후를 구별하는 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몰랐는데 의도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게 편향돼서 잘못돼서 뉴럴 네트워크 엉뚱한 걸 배웠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 스스로도 이렇게 설득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근거가 뭔지 이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 근거가 궁금한 거죠. 이제 그런 걸 할 때 뭐 이제 이런 기법들이 들어가는데요. 뭐 이건 사실 만들기는 어렵지는 않은데 뭐 이론도 간단하고 뭐 지금 엽기로 세는 건 아니라서요. 이런 것들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피처가 중형적으로 쓰였는지 내가 이걸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의 어디를 주로 봤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저게 내가 생각하는 그 위치랑 맞아 떨어진다면 지금 이 뉴럴 네트워크가 제대로 배웠구나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뭐 좀 정황적인 근거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프리즌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 이걸 자꾸 프리즌으로 분류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보게 되면 세로 방향 엣지가 있는 곳을 보고서 프리즌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프리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이게 사진을 표현하기 어려운. 근데 여기에는 이미지 피처를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데 저런 것들을 갖고서 프리즌이라는 개념을 배운 거고 그 결과 뭐 세로 방향으로 엣지만 많이 나오면 프리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거를 수리하는 방법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원인은 파악이 된 거죠. 뭐 마운틴 바 스피드 보트 이런 건 잘 됐고 프리즌 같은 경우는 이렇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이제 R형이란 거를 학습을 시켰는데 사실 R형과 어 근육질의 어깨와는 이게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근육질의 어깨를 보고서 R형을 판단해도 굉장히 정답률이 높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R형으로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에서 이제 어떤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제너러티브 어프로치인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거의 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인데요. 뭐냐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비슷하냐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는 구별하는 방법만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겠네요. 유치원생한테 굉장히 빨리 닭이랑 소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닭이랑 소에 대해서 막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보다 크면 소라고 그래.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인 거죠. 그러니까 프리즌이라는 거에 대해 제대로 된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로 방향 엣지가 있으면 프리즌이라고 해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을 풀 때, 지금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풀 때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피처 스페이스에서 디시전 바운더를 나눠서 구별하는 방법인 거죠. 왼쪽 그림인 거죠. 근데 이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크면 소라고 했을 때 코끼리를 보면 와 확신에 차서 소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 밖에 멀리 떨어진 걸 봤을 때 이거 뭐 좀 이상하네. 우리 사람들 그렇게 하죠. 뭐 이상하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하는 거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학습시키고 이런 방법들이 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의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안정을 요하는 굉장히 신뢰성을 요하는 작업에 대해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어, 엉뚱한 결과가 들어오면 엉뚱한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이 좀 이상한데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입력이 들어오면 그냥 딴소리 하는 거죠. 와 이거 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이제 제너러티브 어프로치가 해결할 수 있는데 얘는 뭐 비유를 하자면 그 아이가 소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아이가 소 그림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뭐 닭 그림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그렇게 되면 문제도 풀 수 있고 그 엉뚱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건 아니죠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현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어프로치, 제너러티브 어프로치가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구별을 하자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어프로치는 이 그림이 주어지면 얘가 뭐야? 라는 문제만 집중을 하는 거고 제너러티브 어프로치는 이 그림과 이 레이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위키피디아 보시면 설명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뉴럴 네트워크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고 보는 거는 뭐 동의는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를 다른 방식으로 얼마나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뉴럴 네트워크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상황에 많이 쓰는 건 사실인데요. 뭐 거기에 딱 한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곳에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좌광우도 뭐 광어랑 도다리, 그러니까 넙치랑 가자미를 구별할 때 눈 방향으로 하는 거죠. 왼쪽은 광어고 오른쪽은 가자미인데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는 일이 터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못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자미 중에서 어, 눈의 방향이 다른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이 디스크리미네이트 어프로치가 어떤 한계가 있는 거는 명확하다가 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어떤 굉장히 크리티컬 미션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높은 걸 보이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겠죠.